읽어봤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이 책에서는 요즘 내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을 전수하고 싶다. 그중 일부는 기존의 생각의 새로운 층으로 쌓인 생각이다. 또 일부는 새로운 생각의 자극제가 된 기존의 생각이다. 이 모든 생각으로 나의 역량이 증진된 듯이 당신의 역량도 증진되기를 바란다. 1. 질문하고 경청함으로써 사람들을 이해하고 발견한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3, 40대에 진행됐던 예전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요즘 사람들은 인도할 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리더십의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언론인이자 저술가였던 윌리엄 화이트는 커뮤니케이션의 천적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착각이다라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말하고 지시하면 그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젊었을 때는 리더로서 답을 제시하는 걸 좋아했다.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에 감명을 받았으면 했고 뭔가를 달성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때는 내 비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들에 대해 알고 싶다. 초창기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일방적인 면이 강했다. 나는 질의응답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싶었다. 지금은 질의응답을 권장한다. 왜? 청자와 교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그만큼 쉽고 빠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리더십이 양방향 도로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을 깨쳤다. 모름지기 리더라면 손에 붙이기 전에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 예전에 나는 마음을 건너뛰고 바로 손부터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지시를 덜 하고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었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질문은 타인의 삶으로 난 문을 여는 열쇠 있고 나는 그것을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할 사람은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잘 몰랐지만 지금은 나라는 리더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질문을 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 알고 교감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한다. 질문하면 타인과 교감하기 위한 문이 열린다. 질문은 타인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다. 질문을 하면 우리는 시각이 달라진다. 우리의 리더로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 전에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그 사람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질문에 문을 연다면 경청은 그 문에 계속 열려 있게 한다. 질문의 대화를 시작하자면 경청은 그 대화를 지속시킨다. 경청은 내가 상대방을 이해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다. 질문 플러스 경청은 훌륭한 대화. 훌륭한 대화는 훌륭한 리더십.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치중하려는 성격이다 보니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내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먼저 다 말하도록 권유하는 편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에 귀담아 듣는다. 중간에 함부로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주려고 한다. 상대방이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 말을 멈췄을 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더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내 말을 시작한다. 내가 리더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단서는 대부분 타인의 말을 듣는 데서 나온다. 나는 사람들의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경청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람들과 교감하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대치를 제시한다. 리더십의 핵심의 변화다. 우리는 리더로서 사람들의 팀을 위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초점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 능력을 바꾸기 위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요청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만큼 우리를 신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뢰의 기초는 좋은 관계이고 좋은 관계의 출발점은 좋은 교감이다. 사람 사귀는 법에 서툰 이들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에서도 말했지만 교감은 공감대에 형성했을 때 가장 잘 일어난다. 혹시 당신의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이라면 교감을 위해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만약 관계지향이라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말하는 리더의 기여 변화에 필요하다. 이는 리더가 사람들과 교감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이 팀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젊었을 때는 나도 그런 전환이 어려웠다. 하지만 관계 맺기는 잘했다. 그때는 우정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다. 그 덕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지만 항상 나를 따르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최근에 존 맥스웰 컴퍼니가 후원하는 멘토링 행사에서 켄터키 대학 여자농구팀 와일드캣츠의 매튜 미세 감독이 내게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선수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는 모든 리더가 날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내 대답은 태도, 책임감, 근태 등 선택의 영역에서는 팀원들을 밀어붙이되 출신, 배경, 경험, 노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인내심은 주로 팀원들의 출신이 다양할 때 요구된다. 어쩌면 팀 안에서도 다른 팀원들이 누렸던 특권이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팀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인내심이 요구된다. 예컨대 대학 농구에서 신입생이 4학년 정도의 결정력을 발휘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는 우수한 선수보다 더 큰 인내심을 요한다. 말하자면 실력이 우수한 선수일수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실력이 부족한 선수일수록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팀원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때는 사전에 기대치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신뢰도의 속도를 쓴 스티븐 M.R. 코비는 사전에 성공한 공동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방책이다. 사전에 기대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뢰와 속도가 모두 떨어진다. 리더가 기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 명확한 기대치가 없으면 사람들은 짐작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지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등한시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를 기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미리 기대를 정해놓아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기대치를 정하는 6단계 기법을 소개하려 한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당신도 사람들과 교감하며 변화를 유도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한다. 리더가 팀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리더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훌륭하지만 리더가 팀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왜 리더로서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즉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진다. 내가 리더로서 팀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이 득을 보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이용해 내가 득을 보려 할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정할 때 나는 그들을 단순한 팀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확실하게 전달한다. 여기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애정이 깊다는 뜻이다. 팀원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가 팀원에게 거는 기대는 그런 애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그들 스스로 존재감을 키우도록 돕는다. 우리가 리더로서 팀원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따라 투자자의 규모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투자하는 규모도 달라진다. 즉,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타인을 위해 쏟는 정성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자존심은 자기 신뢰의 근간이다. 자신의 대한 믿음이 커지는 순간 자신을 스스로 돕는다는 의지도 강해진다.
만약 팀원들이 자신에 불신한다면 우리는 리더로서 그들의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안정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그들을 승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아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지 못하면 성과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기대치를 제시하고 책임을 묻는다. 나는 2012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를 썼다. 제 1장은 주제의 성장을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의도성의 법칙이었다. 성장하고 싶으면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고 나서 팀원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리더로서 상대에 대한 가치를 정할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가와 그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이다. 리더로서 그들이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성장에 대한 책임이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실제로 성장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리더들은 저지르는 크나큰 실수 중에 하나는 기대치만 말해주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변,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성장의 문을 열려면 기꺼이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요금을 내야 한다.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그런 요금을 인정하고 지불하도록 돕는다. 좋은 리더는 팀원이 두 점 사이에서 가장 멀리 가는 길을 대부분 지름길이며 성장의 요금 할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돕는다. 그리고 발전과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변화가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의 곁을 꿋꿋이 지킨다. 리더들은 그들의 대신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지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감한다. 최근에 나는 기업의 중력들에게 기대의 법칙을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참석자 중 한 명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강연을 이어갔다. 리더라면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교감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리더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히 전진에 대한 압력을 느끼게 해야 한다. 왜? 리더가 어깨에 손을 떼는 순간 그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한다. 리더는 내가 기대치를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은 진로에서 벗어나도 자발적으로 다시 전진하거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꾸준히 접촉하고 교감해야만 효과도 꾸준히 유지된다. 리더로서 우리가 사람들과 상시 교감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팀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되새기게 된다. 둘째,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손을 쓸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지냈고 현재 시타텔 증권의 CEO로 있는 내 친구 케빈 터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로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동의한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자율성을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수행하는 책임감이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자연스럽게 그들 앞으로 밀면 격려도 되고 책임감도 느끼게 할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리더가 아무리 기대치를 정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지 직접 말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일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시켰다. 의사를 확인받는다. 만약 그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는 조언을 청하기만 하고 정작 따르지는 않는 사람. 말하자면 밑빠진 조언의 독 같은 사람에게 굳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변화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써야 한다. 사람들은 진솔하고 투명하게 대한다.
리더십의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진솔하고 투명하게 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것이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려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권면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앞서 리더의 그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질문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는가이다. 리더의 비전, 계획, 프로젝트 문화, 가치, 과제 등의 역점을 둔다. 모두 중요한 요소지만 나는 리더의 사연이나 이야기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준비시키는 위력이 있다고 본다. 단, 그 이야기는 리더의 약점까지 솔직히 드러낼 만큼 진솔한 경우에 한해서다. 사람들은 그 완벽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많다. 말하자면 그들은 항상 아름다운 손가락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손가락이 여기저기 흉터가 있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자신의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은 힘이 된다는 사실에 과관한다. 리더들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들었던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영감과 기운을 불어넣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설립한 롤링킹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런 사실이나 문제도 숨기지 않는다는 철학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존경받는 리더는 진실을 말하면서도 비전을 굳게 붙잡고 팀을 계속 전진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팀원들의 투명하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피부로 느낀 적이 있다. 존 맥스웰 팀의 숙련된 코치들은 파리과이에서 변혁의 촉매제가 되어 달리라고 요청했을 때다. 우리의 목표는 5년 동안 70만 명의 리더를 훈련하는 것이다. 나는 200명 이상의 코치들과 전액 자비를 내고 하루에 12시간 일주일 동안 원탁 회의의 진행을 대한 교육에 참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확신하는 비전의 무게부터 이야기했다. 파리콰이 대통령이 나를 직접 초청했으며 국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어 있었다. 길고 힘든 여정은 분명했다. 국가가 전체가 변혁하기란 가망성이 아주 낮은 일이다. 지금까지 그 정도 규모의 과업을 진두지휘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도 몰랐다. 내 나이에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고 분명 힘이 붙이는 일이었다. 나는 코치들에게 이런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패할지언정 작은 일보다 큰 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했던 나는 누가 나와 이 짐을 나눠지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250명의 코치가 의연히 파리콰이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비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6년 초에 그들은 파리콰이에 가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1만 7천 명의 리더를 원탁 회의를 진행법을 가르쳤고 이 리더들의 진행은 원탁 회의를 통해 7만 명의 좋은 가치관의 의도적인 삶을 대해 배웠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됐고 리더라면 비전을 봐서는 부족하다. 비전을 느껴야 한다. 비전을 보기만 해서는 한눈에 파는 사이 비전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비전을 느끼면서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는다. 비전의 무게를 느낄 때 리더는 두 가지 필수 불가결한 자질을 발휘하게 된다. 바로 끈기와 열정이다. 당신의 도전에 응해 비전의 무게를 감당한다면 리더로서 성장할 것이다. 비전에 대한 느낌은 솔직히 투명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자극을 받아 그 비전을 수용할 것이다. 4.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1976년에 배우고 꾸준히 실천해온 교훈을 말하고 싶다. 지난 40년간 나는 이 리더십의 진실에 계속해서 층을 더해왔다. 그 교훈은 바로 리더십의 초점을 나에서 우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풋내기 리더 시절에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항상 이 사람이 내 비전을 듣고 싶어 할까? 저 사람이 나와 내 팀을 돕고 싶어 할까? 저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내 삶이 타인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옮겨가면서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왔다. 혹시 당신이 아직도 나에서 우리를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보면 변화의 욕구가 꿈틀댈 것이다. 과거, 현실, 과제가 어려울수록 팀워크의 필요성이 커진다. 내 꿈은 나보다 크다. 당신의 꿈도 나보다 크다. 가치 있는 꿈은 모두 그 꿈을 맨 처음 꾼 사람보다 크다. 이 사실을 알면 타인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나는 팀을 통해 내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다른 리더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주고 그 방면으로 도와주는 재능이 있었다. 강연자로서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주는 특별한 위치에 서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가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리더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 핸드릭 자동차 그룹과 핸드릭 모터스포츠의 소유인 릭 핸드릭을 도와줄 기회가 있었다. 내가 존 맥스웰 컴퍼니를 대표해 그의 회사 직원들을 교육할 때였다. 교육하는 중간에 핸드릭을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었다. 교육이 끝날 무렵 나는 핸드릭의 인터뷰에서 배운 점을 알려주고 싶어 말했다. 자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핸드릭 대표가 리더십 전문가인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핸드릭에게 배운 점을 말하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핸드릭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설명했다. 직원들은 나의 말에 뿌듯해하며 그만큼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을 느꼈을 것이다. 성숙,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세상의 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성숙은 자기중심적인 소멸이라고 정의한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다리에 오르겠다고 몸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타인이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타인이 성공하도록 도울 때가 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사다리를 끝까지 다 오를 수 있지만 한두 칸에 오를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을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르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외면하든 다른 전문가를 찾든 더 이상의 줄 수 없는 시점에 오르면 내 발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얼마 전 내가 존경해 맞지 않는 얼마 전 내가 존경해 마지 않는 분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분은 내가 왜 슬슬 발을 빼냐고 묻기에 우리가 협력 관계에서 제가 선생님보다 얻은 게 더 많아지면 그만 정리해야죠 라고 말했다. 나는 상대에게 내가 더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더해주고 싶다. 최소한 둘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길 바라고 기왕이면 내가 더 큰 가치를 더하는 쪽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수익성, 내가 받은 것을 아니라 주는 것에 성공의 척도를 삼는다. 아멘. 나는 예전부터 상대의 가치를 더하고 싶은 욕구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보다 강했다. 그 이유는 목회자로서 시작했고 그 돈은 성공을 가득하는 잣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목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성공의 평가하는 기준에 내가 타인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의 경력을 챙기지 말고 당신의 사람을 챙기자. 내 사람들의 CEO를 맡고 있는 마이클 콜이 최근에 어느 강연에서 나와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강연의 제목에 사람들의 복리를 이득을 주는 존 맥스웰의 삶을 붙잡고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데 집중하라.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라. 생산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 이 세 가지 가장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두 동의한다. 당신의 리더십에 영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이유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가치를 더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시간을 쓰는 지금 나는 우리 삶에 빛납니다. 라고 적힌 패를 쥐고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준 선물이다. 나는 바로
내가 언제나 타인을 돕고 싶은 이유다. 나는 69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존과 셀러스타 스트리브의 예고 없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따뜻하게 대해줬고 우리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 도중 프랭크 벤츠의 건배사를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우리네 생이란 한낱 숨결 같으나 그대 그림자는 무엇 사람을 성장시켰으니 리더를 세우는 삶은 소명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대가 심은 씨앗은 눈부신 속도로 성장한다. 그대 생애 최고의 문장과 지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대 생애 다음 계절에는 더 큰 즐거움이 있으라니 이제 그대의 69번째 해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리다. 나는 당신이 몇 살인지는 모른다. 이제 70이 되고 보니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나보다 젊어 보인다. 당신이 몇 살이든 묻고 싶은 게 아니다. 몇 살이든 묻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기 바라는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영향이 커질수록 세상에 더욱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리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질문. 1.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 지금까지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인가? 그 순위를 높일 의향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리더십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2.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들을 건면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가? 둘 중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면서 특히 리더와 영역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